일반화하기도 좋지만 문제는 지금 소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전문을 다루고 싶지만 전문을 다루면 사실은 수업 시간에 좀 로스가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은 다 편집본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소설에서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작가별 특징입니다. 단,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작가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일 때, 유명한 작가라는 거는 어떤 누가 들어도 알만한 작가일 때 그 사람들의 생애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을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기반으로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대. 그러면 그게 소설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시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얘네 두 개의 차이는 딱 그냥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징성만 갖고서 금방금방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얘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사실 그냥 줄거리 요약하고 끝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고전소설을 읽을 때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가는 이거를 왜 썼지?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갈래별 특징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고전시랑 고전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전시가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갈래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전소설에서 갈래라고 하는 거 혹시 생각나는 갈래들 있으신가요? 전기? 네, 뭐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글자체계에 맞춰서 막 한문소설, 한글소설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애정소설, 가정소설, 영웅소설, 뭐 판소리기 소설 다 나열을 하자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래들이 영역별로 나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작품 옆에 갈래라고 적힌 거 보면은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궁금해야 되는 거, 얘는 왜 전기소설이면서 애정소설일까?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얘들아 이건 이래서 전기소설이야 를 가르쳤다면은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라고 하는 거는 비현실성인데 뭐 이따가 배울 거로 예를 들면은 이생규장전에서 최 씨랑 이생이 만났는데 최 씨 귀신이잖아. 혹시 귀신이랑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말이 안 되는데? 전기소설이겠구나. 그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올 만한 거, 자, 위에 갈래가 뭐냐? 그리고 그 갈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았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왜 애정소설이야? 걔네들이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는 거,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인데요. 소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설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자, 현대소설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를 할 건데 고전소설에도 살짝 나와요. 근데 제가 고전보다 현대에서 강조할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전은 일반화가 가능한데 현대는 개성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인물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결 과정이 다 다릅니다. 당연해요. 우리는 모두가 성격이 다르고 MBTI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생겨도 다들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인물은 어떤 사람이지? 크게 보면은 소극적인 사람인지 적극적인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물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 뭔가 일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 갈등도 녹아날 거고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고전이기 때문에 이때의 사건은 역사랑 엮어읽기가 돼야 될 겁니다.
단 주의사항,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자칫하면 막 역사과 국사 이렇게 돼버리니까 깊이 있게 갈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역사는 크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완전 가부장적이다. 이 당시 사람들도 유교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 아니면 이 당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는 장희빈 욕하고 인현왕후 편을 들었나 봐. 이렇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경인데요. 배경은 다시 아까 전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당연히 보통 막 고려해서 조선시대가 많고요. 얘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공간입니다. 자, 공간을 크게 봤을 때 보통 고전은 어디 아니면 어디일까요? 인간세계? 혹은 그럼 천상세계겠죠? 자, 그것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저는 그건 적각 모티프이기 때문에 모티프적인 활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식 표현으로 쓸게요. 한국이거나 중국입니다. 많이 보시죠? 막 언제는 막 청나라, 명나라다, 송나라다 이런 나라가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한국 문학인데 한국만 공간인 게 아니라 중국이 공간으로 쓰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궁금증을 가질 만한 포인트는요, 두 가지인데요. 1번, 작가 입장에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작가는 나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출제자 입장으로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출제자는 그래서 나한테 뭐를 시험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중국에 썼다는 거는 둘 다 의아한 점입니다. 작가는 의도를 갖고서 중국이라고 썼을 거고, 그러면 출제자는 너 얘가 왜 중국에다가 썼는지 알아?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럼 그냥 쉽게만 볼게요. 중국에 쓰면 생길 수 있는 효과가 뭘까요? 위험 피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왕권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왕을 까고 싶어요. 비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왕 완전히 막 별로야, 거지 같아 라고 쓰면은 조용히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하면은 있잖아, 중국의 왕이 진짜 구리대 하고서 우리 왕처럼 비슷하게 말을 섞었어요. 그럼 왕이 조금 빡치겠죠? 야, 놀러 와봐. 너 지금 나 까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응? 저거 중국 얘기잖아요. 임금님 혹시 찔리세요? 라고 하면 임금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설정하는 거는 결국은 자유를 위해서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들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소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4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각 모티프 이런 게 있습니다. 모티프라는 단어들이 진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모티프를 꼭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적각 모티프라던가 오늘 배우게 될 남장 모티프라든 게 있는데, 자, 모티프라고 이름이 붙었던 건 하나예요. 이 작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꽤나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 모티프를 왜 썼을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왜 썼을까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그 모티프에 의한 효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티프를 잘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5번째, 소설이기 때문에 계속 소재의 기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고전시가도 상징이기 때문에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은 되게 일반적이에요. 매난국적은 그냥 지조, 절개야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꿈은 보통 막 소망을 실현해. 근데 그게 다 막 끝나면 눈을 뜨는 순간 다 사라지니까 인생 무상을 나타내는 거야 등등등의 설명이 가능하다면, 뭐 소설에서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복선의 기능도 할 거고 미래를 예언해주는 기능을 할 거고, 기능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간단해요. 계속 말하는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재가 왜 등장을 했을까? 이때 소재는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방금 말한 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거에 계속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누가 인물이냐에 따라서 해결 과정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때 가끔 사람들이 변하는 변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변화하는 포인트를 짚어야 된다.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물 자체가 전형적이고 평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형적인 성격의 소유자고 흥부처럼 성격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애도 입체적인 인물이 간혹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흥부는 끝까지 흥부가 흥부합니다. 그죠? 흥부는 계속 흥부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개과천선을 하죠. 그럼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얘는 왜 개과천선을 했을까? 이런 게 사실은 시험에 나오기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갖고 일반적이잖아. 왜? 방금 말했다시피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인물 양상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인데 입체적인 인물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계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시보다 소설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작가가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을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시조보다 연시조가 되면서 가사가 되면서 사설시조가 되면서 사람들의 말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근데 소설은 시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되게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